4장 사회 이동과 교육입니다. 사회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위계체제 속에서 한 개인이나 집단이 하나의 사회적 지위에서 다른 사회적 지위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위가 상하로 변하는 것을 수직적 이동이라고 하고, 동일한 수준에서 뺑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수평적 이동이라고 하죠.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 산업구조의 변화로 파생되는 사회이동을 구조적 이동, 구조적 변화가 없이도 일어나는 사회이동을 순환이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전형적인 이제 사회학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사회이동과 이제 교육체제인데요. 터너의 경우에 학교 교육의 선발제도가 사회이동의 중요한 양식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경쟁적 이동, 후원적 이동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경쟁적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득권을 배제하고 개인의 자질과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동이에요. 사회이동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학생 선발의 시기를 될 수 있는 한 연기합니다. 이 경쟁적 이동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등생과 열등생의 분리를 피하고 과정 간의 이동 통로를 넓게 열어주는 데 중점을 둔다. 이게 이제 바람직한 방향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후원적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득권을 인정하고 사회가 정한 기준에 맞는지 여부에 따라 사회 이동이 결정되는 것.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응서제도가 그렇습니다. 응서제도. 자, 후원적 이동. 이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교육의 목표가 엘리트를 충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의 후원을 통해서 관직에 등용이 되고 자리에 오르고, 불필요한 사람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선발하고 우등생은 분리해서 특별한 교육을 시키는 체제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아까 봤던 이제 부르주이 같은 사람이 미국에 이제 아까 프랑스의 유명한 그 사회학자들,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그랑제골이라고 해서요. 별도의 학교가 이제 프랑스에서는 운영이 됩니다. 참 신기한 나라예요, 프랑스가. 그러니까 대학교는 이제 뺑뺑이로 가는 학교인데, 그 체제인데, 이제 떡잎들을 이제 미리미리 선발을 해가지고 이 특별한 교육을 시키죠. 그래서 가령 학자들, 사상가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는 학교가 이제 그랑제골 가운데서 그 사범학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인, 행정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행정학교가 이제 별도 또 있고, 또 정치학교가 또 별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또 기술학교가 또 별도로 있고. 저는 참 이해가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좌파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참 독특하고, 그렇게 이제 특별한 그 사범학교 출신들이 대부분 다 이제 좌파 지식인들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호퍼의 이제 유형론인데요. 터너의 연구를 갖다 이제 확장한 겁니다. 교육 선발 과정을 선발 방법, 시기, 대상, 기준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신분 이동 정도가 활발하지 못한 사회일수록 학생 선발이 조기에 이루어지는 제도가 확립되어서 상층의 아이들에게는 유리하지만 하층의 아이들에게는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선발 시기가 늦을수록 하층의 아이들도 선발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므로 계급 간 이동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동 형태를 갖다 이제 이렇게 경쟁적 이동하고 이제 후원적 이동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경쟁적 이동 같은 경우는 지방 분권적 비표준화된 방법, 만기 선발을 하고, 개인의 노력과 자질에 의한 선발, 보편주의, 개인주의. 후원적 이동이라고 하는 건 중앙집권적 표준화된 방법으로 조기 선발을 하는데, 생득적 속성에 의한 선발이고 특수주의와 집단주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생득주의죠. 행정학교니 사범학교니 기술학교니 정치학교니 가는 애들이 저 생득적 속성이 아주 뛰어난 친구들입니다.
사회 이동에 관한 관점, 기능 이론적 관점이에요. 학교 교육은 능력이라는 성취 요인에 의해 지배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개인의 사회적 이동을 돕는다. 그래서 하리워스트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학교 교육이 사회적 상승 이동을 촉진함으로써 사회 평등화에 기여한다. 교육의 보편화가 평등사회에 이르는 촉진제다. 사회적 상승 이동을 개인 이동과 집단 이동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요. 자, 블라우하고 럼컨 같은 경우는 지위 획득 모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앞서 이제 제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위 획득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지위 경쟁 이론 혹은 지위 집단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단입니다. 그 집단. 그 집단이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식에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 두 가지 양자를 구분하는. 그래서 지위획득의 결정 변수로 아버지의 교육, 아버지의 직업, 본인의 교육, 본인의 첫 번째 직업 네 가지로 이제 보고, 그러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아버지의 교육, 직업과 같은 가정 배경 요인과 사회적 지위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었고, 간접적으로 학교 교육에 영향을 주었고, 왜냐면 이제 아버지가 이제 교육을 많이 받고 직업이 좋으면 돈이 많을 테니까 좋은 학교에 보내겠죠. 미국에 있는 사립학교들, 그 사립학교들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 교육에 영향을 주긴 하겠죠. 본인의 교육 수준에 의해 사회적 지위, 직업적 지위의 상당 부분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블라우와 덤컨 같은 경우에는 연구를 해봤다니 그랬던 거예요. 각 개인이 성공하는데 자신의 학교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간관계를 통해 경험적으로 증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사실은 이제 이 같은 이론적 관점이 있는 사람들은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동의를 못할 거예요. 동의를 못할 거예요. 저도 사실 본인의 어떤 그 교육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제 나왔던 것처럼 이제 학교 교육에 이제 간접적으로 어쨌든 영향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더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만큼은 저는 사실이라고 봐요. 그것이 단순히 뭐 경제적으로 윤택하다라고 하는 한 가지 척도로만 얘기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의 어떤 교육관,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부모님들이 평소에 보여주는 생활 습관, 아이들한테 전해주는 생활 습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아이가 그 가지고 태어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부분이 굉장히 커요. 감정적으로, 또 인지적으로, 또 운동 능력에 있어가지고. 호나우드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호나우드로. 여러분들 아시죠? 호나우드로 태어났는데 어떡할 거예요? 태어나기를 그 농구 좋아하시는 남자분들에게 일본으로 태어났는데 어떡할 거예요? 우리 이제 금방불개라고 하잖아요. 그냥 막 애가 막 크는데 막 자기 또래 애들보다 다른 애들은 키가 1m 한 50 몇인데 얘는 벌써 1m 80이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좌우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죠. 많죠. 그래서 그런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을 갖다가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들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점에서 본인의 교육 수준이라고 하는 것도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스웰과 하우저의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라우와 덤컨이 가정 배경, 학력, 직업 이런 객관적인 변수만 이제 사용했는데 스웰과 하우저는 학업 성취, 중요한 타자의 영향, 직업적 포부와 같은 심리적 변수를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지위가 아들의 지위나 학교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적 지위가 본인의 학교 교육 수준에 의해 70% 정도 결정된다. 이게 이제 연구를,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령 내가
하버드 출신이에요. 네?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학교들은 좋은 학교들 많아요. UCLA 같은 학교들. 그 다음에 이제 버클리, UC 버클리 같은 학교들. 스탠포드. 거기 나왔어요. 너무나 당연하지요. 거기 나왔는데 직업적 지위라고 하는 게, 그게 될 가능성이, 그렇죠. 한 70% 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을 갖다가, 얘기를 한 거고. 여튼, 그 다음에 이제 갈등 이론적 관점입니다. 학교 교육은 사회적 지위 이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인의 가정 배경이 사회적 지위 이동에 더 큰 영향을 준다. 학교 교육은 지배층의 이익에 봉사하는 장치로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한다. 교육은 성취 요인을 가정한 귀속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콜맨 보고서가 있습니다. 1966년에 이제 발표됐는데 미국 내 6개 주요 인종 및 소수민족 집단 간의 교육 기회와 불평등 현상과 원인을 밝히는 목적으로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일반적인 명칭으로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학생이 벌써 무려 이제 64만 5천, 교사 6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신뢰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학생의 가정 배경이 학생의 학업 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이제 떠들썩했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학교의 물리적 시설, 교육과정, 교사의 질 등은 학업 성취에 영향이 적었다. 그나마 교사의 질이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분도 뿌듯하죠? 그래서 학교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공헌을 하지 못하고 있고 사회적 평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딱 결론을 냈어요. 학생도 64만 5천 명이고 선생님도 6만 명. 그런데 결론이 이렇게 났어요. 굉장히 신뢰성이 높다. 이거 타당성이 있는 연구 결과다. 이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펴봤어요. 정말 그런가? 근데 영국 방법상에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딱 얘기하기에는 사실은 저도 이제 그 논문 자체를 갖다가 연구 방법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루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통계라든가 교육 연구라든가 사회과학 주소 학문문이라든가 그런 이제 사회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봤어요. 어떻게 횡단적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전년도에 투입한 자원 배분의 영향을 간거했다. 나란히 비교한 겁니다. 모든 초등학교, 중등학교를 갖다가 그냥 일렬로 놓고 나란히 비교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중단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단적으로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비교를 돼야 돼요. 그냥 쫙 놓고 보면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가정환경이 굉장히 불우할 수밖에 없는 그 지역들이 있어요. 미국에도 여러 지역들이 있는 것이고 가령 어떠한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유한 동네들. 그렇죠? 또 학교들도 중등학교들도 여러 편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편차가 커요. 사립학교 같은 경우 귀족형 사립학교하고 그 기숙사로 운영되는 기숙사가 이제 있으면서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 하고 달라요. 굉장히 다릅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또 학교에 이제 투입되는 교육 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 것도 분석을 해야 돼요. 아니면 어느 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에 교육 예산이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중단적 그 연구 자료 같은 것들은 여기에 이제 전혀 반영된 게 아니에요. 전년도에 투입한 자원 배분의 영향을 강화했다. 이건 굉장히 큽니다. 한 교육구를 단위로 평균을 사용함으로써 바로 이거예요.
교육부 내에 학교 내 학교의 차이를 무시한 점. 가령 이런 겁니다. 미국은 엄청나게 큽니다. 한 주가 어마어마하게 텍사스 주, 캘리포니아 주 같은 데는 엄청나게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따라서 여기 뭐 교육부 단위로 평균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육부 내에도 진짜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 진짜 천차만별.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학교보다는 가정의 영향을 크게 받는 언어적 능력을 학업 성취의 중보로 삼으로써 학교가 미치는 영향력을 과소평 평가했다. 자, 언어적 능력.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다문화 정책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맡게 되는 굉장히 큰 어려움은 뭐냐면 보통 이제 엄마잖아요. 그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다문화가 이제 엄마예요. 아빠는 이제 한국 사람이고 아이들은 아빠하고 지내는 시간보다는 엄마하고 지내는 시간이 많죠. 근데 다문화 가정이 있어가지고 특징이라고 하는 건 그거 아닙니까? 엄마가 한국어 능력이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유학을 가기 위해서 지하계를 갖다가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일 어려운 과목이 뭐냐면 수학이 제일 어려워요. 수학이 제일 어려워. 왜 그러냐면 그 수학 문제를 갖다가 이해하기가 힘들어. 근데 그걸 갖다가 한글로 번역을 해놓잖아요. 너무너무 쉬워요. 진짜 우리 수준에서 너무너무 쉬운 거야. 네. 중학교? 고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수준이에요.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근데 그 말을 갖다가 해석하기가 어려워. 왜냐면 그런 식의 이제 영어로 된 수학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과학을 전공을 했고, 그러니까 사회과학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다양한 정치, 경제도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경제도 이제 수학 문제하고 연결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수학 문제에 그걸 갖다가 이 번역해내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제 바로 그런 겁니다. 굉장히 쉬운 우리나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쉬운 말이지만 그 말 자체를 갖다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자, 다문화 가정에 있어서 문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 문장을 갖다가 독해하고 그걸 갖다가 그 인지하는 능력이 일정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근데 어린 시절에 엄마하고 이제 지내면서 이제 다행히 이제 우리 이제 어린이집 있고 이제 시스템 유치원을 가는 시스템이 다행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이 언어적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편차가 납니다. 편차가 나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바로 이 얘기가 그거예요. 학교보다 가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그런 거예요. 앞서 나왔죠? 제한된 어법, 정교화된 어법,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 제가 이제 할 말이 많다고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러다 보니까 이걸 중거로 삼다 보니까 학교가 미치는 영향력을 갖다가 과소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해야 돼요. 언어적 능력뿐만 아니라 그죠? 수학적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술적 능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료 수집 절차에서 신뢰도 문제가 있었어요. 예. 자료 수집 절차에 있어가지고 워낙 방대하게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급하게 그죠?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보유수학은 이제 진티스의 불평등 재생산 이론이에요. 이제 앞서는 이거 같은 이론에서 다 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정 배경이 학업 성취에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개인의 사회적 성취는 가정 배경에 의해 좌우된다. 교육 기회는 균등하다고 해도 장래 성인 사회에서의 경제적 불평등 현상은 계속된다. 학교 교육은 지배층의 이익에 봉사하고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하는 기제로 교육이란 계급 간의 사회 이동을 불가능하게 한다. 여러분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콜린스의 지위 경쟁 이론. 이거 앞서 봤었어요? 지위 경쟁 이론? 예. 그, 브라보하고 이제 덩컨하고, 대비되는 데서. 그래서, 지위 집단은 문화 공유역으로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분하며 문화를 공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자신의 지위 집단으로부터 배제시킨다. 이러한 배제의 기능을 학교 교육이 수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졸업장 그 자체가 상징적인 도구로서 직업 세계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게 지위 배분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스탠튼, 살라자와 덤부시의 연출 모형이라고 해서 연출 또는 사회적 네트워크.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사회적 자본이죠. 앞서 그 부르디에가 세 가지 구분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경제적 자본, 사회적 자본, 그 다음에 문화적 자본. 그러면 이제 이 사회적 자본, 네트워크, 연결망, 관계라고 얘기했죠. 제도적 후원과 필요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의미한다. 그래서 제도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과 맺어진 연출이 교육 성취에 영향을 주며 학업 성취가 높은 학생들은 보다 많은 사회적 자본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내가 하버드를 갔어요. 하버드에서 만난 친구들이 앞서 이제 뭐 70편 정도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의 어떤 순위라고 하는 것하고 연결이 된다고. 그 앞서서 스튜어트 하우저 연구에서 그랬었죠. 그러니까 내 친구가 전부 다 하버드예요. 내 친구 다 하버드야. 또 걔네들은 또 대부분 다 이제 공부를 잘하고 어쩌고저쩌기 때문에 뭐 한 줄 뭐 이렇게 건너 어쩌고저쩌고 하면 또 스탠포드 또 아니면 뭐 버클리는 좀 어쨌든 뭐 우리 이제 그 아이비리그 쪽에 있는 또 다른 학교도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사회적 자본을 가지죠. 사회적 자본을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모형이 있어가지고 이제 더 좀 어처구니, 제가 볼 때는 좀 어처구니 없었어요. 이 연출을 갖다가 교사는 학교 친구만을 대상으로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연출이라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보통의 경우에 사회적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또 직장 생활을 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학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친구잖아요, 친구.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에 진출해가지고 또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 뭐 내지는 그런 것들 갖다 사회적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으니까. 직업 획득 과정을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죠. 이거는 사실은, 연구 방법론상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들이 이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거지만, 연구 방법론상에 있어가지고 허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효과론인데요. 이 무효과론은 이제 보통의 경우에 이 갈등 이론 속으로 집어넣는 경우들이 상당 정도 있습니다. 관계없다. 뭐하고 관계없냐? 교육하고 사회 이동하고 관계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무효과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를 갖다가 이 무효과론을 갈등 이론 쪽으로 집어넣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특징입니다. 학교 교육은 사회적 평등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교육은 사회적 평등보다는 다른 가치를 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젠크스 같은 경우에 학교 교육을 받은 기간이나 인지적 요인이 개인의 소득과 상관이 없었으며 아버지의 직업이나 교육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데 이제 가정 배경하고 학교 교육과는 상관관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갈등 이론 쪽으로 많이 집어넣을 수밖에 없죠. 학생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가정의 사회 경제적 배경과 학생의 인지적 능력이었다. 이거는 학생의 인지적 능력도 들어가네요, 여기. 그 다음에 서로의 방어적 투자. 교육 기회의 확대에 따라 일반적 교육 수준이 형성되면 지위 유지의 위협을 느낀 지배층은 더 많은 교육 투자를 통해 교육의 차별화 전략을 꾀함으로써 자신들의 지배적 지위를 방어하려고 한다. 스카이캐슬. 그렇죠, 스카이캐슬. 학력 성취를 둘러싼 경쟁이 양적 차원뿐만 아니라 질적 차원에서 치열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력 성취의 계급적 차이가 소멸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치스윅하고 민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육이 사회평등을 기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있다 하더라도 매우 미미하다. 교육의 불평등은 일관성 있게 개선되었으나 소득의 불평등은 개선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교육을 갖다가 이제 그 공교육 제도를 갖다가 발전시키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더 높은 수준의 이제 교육을 갖다가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교육의 평등화라고 하는 게 소득에 있어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더 좋은 직장을 얻어서 나가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은 잘 모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5장 교육과 사회 평등입니다. 앞서 이제 사회 이동하고 또 이제 연관이 되는 내용이기도 해요. 어차피 사회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못 사는 상황에서 좀 더 잘 사는 상황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기회라든지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평등해야 우리들이 사회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하다. 가로막혀가지고 아래 단계에 있는 사람이 위에 단계로 못 올라온다. 그거는 평등하지 않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평등의 개념을 갖다가 한번 볼게요. 기본적 평등, 소극적 평등. 그러니까 모든 평등이 이제 기초가 되는 걸로, 기초가 되는 것으로 모든 인간은 존엄성과 가치에 있어서 동등하며 동등하게 관심과 존중을 받을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자유주의적 평등. 언론의 자유, 이주의 자유, 방어평등, 재산권 등 기본적 시민권과 정치적 자유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고요. 사회는 개척될 수밖에 없다. 일단 현실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현실을 인정하자. 그래서 계층화된 사회체제 내에서 교육과 직업 이동 등 다양한 유형의 이동 기회를 평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자유주의적 평등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급진적 평등에서는 사실 이제 기본적 평등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다고 치는데 자유주의적 평등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갖다 인정하지 않아요. 사회 구조적 계층화 불평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적 평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회계층을 제거 또는 완화하여 사회의 지위 구조 자체를 평등하게 만들어야 된다. 구조 자체를 갖다 평등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자유주의적 평등관이 사회 불평등과 위계를 제거하기보다는 여러 사회 집단 간의 불평등을 재분배하는 방법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경제적, 정치적 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회체제 내의 위계를 제거하는 데 관심을 기울인다. 자, 그래서 교육평등 간의 이제 변천을 보자면 콜맨의 교육평등은 앞서 나왔죠? 콜맨 이제 보고서를 갖다 딱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콜맨이 이걸 갖다가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산업화 이제 이전 단계는 가정교육. 초기 산업화 단계는 초등교육을 의무화했지만 중등 이상의 교육은 상층 계급에만 주어졌고 그래서 복선제 학교가 이제 출현했다. 그 다음에 이제 능력에 따른 기회견등. 그래서 능력에 따른 기회견등이 강조가 되고 사회 경제적 제약 때문에 교육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무상 교육이 실시되고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됐죠. 단선제로 변화되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이제 콜맨 보고서를 갖다가 이제 기반으로 해서 바로 이제 적극적 평등을 갖다가 이제 내세웁니다. 바로 결과의 평등에 이제 기반을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콜맨 보고서의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목적이 학교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배울 것을 배워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모든 아이들이 결과적으로 평등해야 돼요. 그 아이들은 배울 것을 동등하게 똑같이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후센의 교육평등의 개념 구분을 한번 보자고요. 보수주의적 평등과 귀속적 신문사회의 계급 이념. 그래서 초등학교 수준의 교육은 의무화하되
인간의 능력차를 인정하고 능력에 따라 직업과 신분의 차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그 콜맨이 얘기했던 바로 이제 초기 산업 단계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 자유적 평등관, 능력주의 사회의 이념을 반영하며 누구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그 다음에 이제 보상적 평등관이에요. 자유적 평등의 개념이 결과적으로 학교 교육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이를 정당화한다. 비판하면서 교육 결과의 균등, 그죠? 보상교육, compensatory education, 이거를 강조하죠. 자, 그래서 교육평등의 원리 보시면 여기 이제 5가지가 나옵니다. 공정한 경쟁, 최대 이익, 인간 존중, 차등의 원리. 자, 이거는 이 교육평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일정 정도 이제 그런 철학적인 어떤 배경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경쟁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교육, 기회, 균등의 원리예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것. 그래서 기능 이론에서 강조하는 평등이에요. 능력에 의한 선발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최대 이익의 원리. 최대 다수의 사람에게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이며 가장 정당하다. 공유주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철학적 어떤 배경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위가 도덕적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은 그 결과에 달려있고 최선행위란 최선의 결과에 따르는 행위. 이게 이제 공유주의의 이제 원리거든요. 그래서 교육평등이라고 하는 것도 최대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면 바람직한 교육평등이 될 거다. 그 다음에 인간 존중의 원리. 인간이 도덕적 행위자로서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은 똑같은 기본 원리를 가지고 있고 동등한 가치의 이행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며 인간이 자유롭고 이성적인 도덕적 행위자임을 중요하게 된다. 자, 이거는 칸트입니다. 칸트. 칸트의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차등의 원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어떤 사람의 복지를 희생하는 불평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롤즈의 입장이에요. 사회적으로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육 평등에 대한 원리인데요. 각각 자기 자신들이 주장하는 철학적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교육 평등을 갖다가 분류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기회 평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 평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형식적인 측면이 있어가지고 평등이 될 것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실질적인 측면이 있어가지고 평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기회의 허용적 평등, 제도적 차별의 설패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단선제 앞서 콜맨의 얘기에 따르면 바로 그 능력에 따른 기회 균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이제 이거죠. 신분, 성, 종교, 지역, 인종, 이런 것들이 철폐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철폐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의 양은 개인의 능력에 비례해야 한다. 그래서 능력에 따른 차별을 인정하고 중등교육이나 고등교육은 능력 있는 인재에게만 주어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 기회의 보장적 평등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이거죠. 교육 기회만 허용해서는 안 되고 취약에 장애가 되는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재반 장애를 제거해서 교육받을 기회를 실현시켜줘야 한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은 태어나기를 갖다가 우리 엄마 아빠가 가난해. 그건 내비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학금 같은 것들도 제공을 해줘야 되고 교재나 부교재 같은 경우에도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런 것들은 일정 정도 제공을 해주고
장애인, 산골의 어린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통학버스의 확충, 장학금 지급, 기숙사 제공 등 교육 여건의 물리적 개선이에요. 그래서 보장적 평등은 교육계의 혁대를 가져왔지만 계층 간의 분배 구조는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죠. 계층 간의 분배 구조라고 하는 것은 보다 더 큰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내용의 평등이에요. 교육의 과정적 평등, 교육 조건의 평등. 그래서 사실은 이 과정적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요 보장적 평등하고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학교의 시설, 교사의 질, 교육과정 등에 있어서 학교 간의 차이가 없어야 진정한 평등이다. 취약의 평등이 아니라 효과적인 학교에 평등하게 취약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누구나 같은 조건 안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교육 조건의 평등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정의 평등으로 이제 많이 얘기되는 게 고교 평준화 정책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 우리 이제 객관식 시험이나 이런 게 나올 때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과정적 평등하고 이 과정적 평등하고 뒤에 나오는 모성적 평등을 갖다가 이제 보통 이제 대비를 시키고 왜냐하면 과정적 평등이라고 하는 게 교육 조건이라고 하기 때문에 위에 나오는 보장적 평등하고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구분하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얘를 갖다가 이제 고교 평준화 정책으로 많이 들죠. 그리고 이제 이 보상적 평등하고 이제 바로 이제 뒤에 나올 보상적 평등을 많이 이제 비교를 해요. 결과의 평등. 그래서 교육의 결과가 평등해야 진정한 평등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아까 나왔던 콜맨이 얘기했었던 콜맨 보고서에 반영했었던 그 얘기입니다. 능력이 낮은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조건을 제공하는 거예요. 능력이 낮은 학생. 태어났더니 애가 인지적인 측면이 있어가지고 다른 애들보다 좀 떨어져. 그러면 교사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더 좋은 이 교육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지고 이 아이가 일정 정도 수준에 오르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높은 학생에게 역차별이 된다는 이제 주장이 제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겁니다. 이 결과의 평등, 과정의 평등, 구분. 근데 이제 사실은 핀란드 얘기를 하면 이제 더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거는 핀란드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거를 얘기하면 정말로? 핀란드가 그랬어? 특히나 뭐 독일에 대해서는 이제 아는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에 뭐 그렇지 뭐. 근데 핀란드 얘기를 하면 거기 사회민주주의 국가 아닌가? 근데 그 나라가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렇게 이제 제도를 갖다가 운영하는데 그건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갖다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상적 평등 정책의 예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특별 전형을 실시를 하고 저소득층의 이제 취약적 아동을 위한 보상 교육을 실시하고 방과 보충 지도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수준별 수업을 통해서 능력이 낮은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 과정과 우수한 교사를 배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회 균형 할당제,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농담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하버드 가기 위해 가장 유리한 조건의 학생은 또는 하버드대에서 가장 그 교수가 되기 손쉬운 사람은 어떠한 인종적으로는 어떻고 성별로는 어떻고 또 가정 환경은 또 어떻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막 소송도 제기하고 막 농담처럼 뭐 우스갯소리들도 막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역차별이라고. 그다음 미국의 헤드 스타트 프로젝트.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돼서 꽤 영향을 많이 미쳤죠. 그래서 아동의 초기 경험이 지능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서 사회 문화적으로 불우한 아동의 학력 증진을 위한 보상적 교육으로 이 프로젝트가 운영이 됐고 영국에서도 EPA
교육 우선 지역, 교육 우선 지역을 선정해서 불원 학생들의 아동을 대상으로 보상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